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이다. 칸트는 이것을 평생 강조했다. 당신이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당하는 순간 당신의 존엄성은 무너진다. 직장에서 상사는 당신을 승진의 발판으로 삼고 친구는 당신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가족조차 당신을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는 도구로 여긴다. 18세기 독일 퀘니이스베르크에서 칸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한다. 그렇게 규칙적이고 고독한 삶 속에서 그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칸트는 말했다. 너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 커피숍 직원을 커피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택시기사를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동료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배우자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노후를 책임질 수단으로, 부모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사람을 수단화하며 살아간다. 칸트가 이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명확하다. 인간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건은 가격이 있다. 더 비싼 물건으로 교체할 수 있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버려질 수 없다. 각각의 인간은 고유한 존재다. 당신의 상사가 당신을 해고하는 것은 당신이 쓸모없어져서가 아니라 회사의 필요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떠나는 것은 당신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혼동한다. 누군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이것은 더욱 명백하다. 회사는 당신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당신의 건강, 행복, 꿈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생산하느냐다. 야근을 강요받고 주말 근무를 요구받으며 개인 시간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회사는 말한다. 회사를 위해 희생하라. 팀을 위해 헌신하라.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지만 칸트는 묻는다. 그 희생 속에서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회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당신 자신의 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당신을 해고할 때 그들은 당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당신은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자원이었을 뿐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을 때는 무시한다. 당신의 감정, 시간,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필요만 중요하다. 그들은 말한다. 나 힘들어. 나 도와줘. 나 들어줘.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라진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이다. 당신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며 문제 해결사이고 편의점이다. 칸트는 이런 관계를 정원 명령으로 검증하라고 말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만 대한다면 사회는 무너질 것이다. 가족관계에서도 수단화는 일어난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의사가 되기를 강요하고 변호사가 되기를 압박하며 명문대에 가기를 요구한다. 자녀의 진짜 꿈, 재능,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과시를 위한 수단이 된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돈을 받으면 사라진다. 부모의 외로움, 건강, 마음은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필요만 중요하다. 부모는 현금 인출기가 된다. 배우자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한쪽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른 한쪽은 집안일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한다. 진정한 사랑이나 존중은 없다. 각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할 뿐이다. 칸트가 제시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모든 행동에서 상대방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커피를 주문할 때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라. 그들도 꿈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다. 택시를 탈 때 기사와 인간적으로 대화하라. 그들의 하루를 물어보고 안부를 묻고 존중을 표현하라. 동료와 일할 때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그들도 당신처럼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이다.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마라.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부당한 요구에는 거절하고 부당한 대우에는 항의하라. 당신은 회사의 부품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다. 친구 관계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멈춰라.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이다.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착취다. 칸트는 자율성을 강조했다. 인간이 목적 그 자체인 이유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한다. 이 자율성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의 근거다. 누군가 당신의 자율성을 침해할 때 당신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강요할 때,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일 때,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할 때 그들은 당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직장 상사가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을 지시한다. 부모가 당신의 진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강요한다. 배우자가 당신의 동의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당신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할 권리가 없다. 현대 사회는 사람을 수단화하는 구조로 가득하다.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좋아요와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된다. 진정한 소통이나 관계는 없다. 오직 숫자만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며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은 사라지고 가공된 이미지만 남는다. 연애 앱에서 사람들은 스펙으로 평가된다. 외모, 학력, 직업, 재산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인격, 가치관, 꿈은 관심받기다. 사람들은 좌우로 스와이프하며 인간을 선택하고 버린다. 마치 온라인 쇼핑하듯 인간을 소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상품화된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력은 시간당 가격으로 매겨지고 능력은 연봉으로 환산된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로 측정된다. 칸트는 이런 사회에 경고한다. 인간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을 잃는다. 노인은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가치하게 여겨진다. 장애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짐으로 취급된다. 실업자는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경제적 생산성에 있지 않다. 인간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도 인간은 존엄하다. 이것이 칸트가 주장한 무조건적 존엄성이다. 조건부 가치가 아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병들어도, 늙어도, 실패해도, 가난해도 인간은 여전히 존엄하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폭력적이다. 당신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당신의 감정, 생각,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귀와 시간뿐이다. 둘째, 그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심심할 때만 찾아온다. 당신이 힘들 때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는다. 당신이 해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넷째, 그들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한다.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다섯째, 그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너는 안 하냐고 따진다.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라. 관계를 끊어라. 칸트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했지만 자기 학대를 권하지는 않았다. 당신에게도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당신 자신도 목적이지 다른 사람의 수단이 아니다. 당신을 착취하는 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없다. 가족이라고 해도
오랜 친구라고 해도, 직장 동료라고 해도 당신을 수단으로 대한다면 거리를 두어라.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것이다.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다. 칸트는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도 금지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착취하며 자신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것도 잘못이다. 과로로 건강을 해치면서 일하는 것,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의 기대에 맞추는 것,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수단화하는 행위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 남들에게는 하지 않을 요구를 자신에게 한다. 남들에게는 용서하는 실수를 자신에게는 용서하지 않는다. 남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혹독하다. 칸트는 말한다. 당신 자신도 목적으로 대하라. 당신의 건강을 챙기고 당신의 꿈을 추구하며 당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수 없다. 칸트의 철학은 실천적이다. 이론만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수단이 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았는가?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할 용기를 낸다. 친구가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청할 때 경계를 설정한다. 가족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할 때 독립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어색해지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다. 당신은 누구의 도구도 아니다. 당신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목적 그 자체다. 이것을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존엄하다. 당신이 얼마나 쓸모있든 없든 당신은 가치 있다. 칸트가 살았던 18세기는 신분제 사회였다. 귀족과 평민이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칸트는 이런 사회에 반기를 들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존엄하다고 선언했다. 신분, 재산,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것은 혁명적인 주장이었다. 당시 사회를 뒤흔든 사상이었다. 현대 인권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차별한다. 학력으로, 직업으로, 재산으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긴다.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은 존중받고 낮은 서열에 있는 사람은 무시당한다. 칸트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전제도 없이 인간은 존엄하다. 칸트 자신도 이 원칙대로 살았다. 그는 평생 퀘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지만 편협하지 않았다. 하인을 목적으로 대했고 학생들을 존중했으며 동료 교수들과 평등하게 소통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았다.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이성적 존재로 대했다. 그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지만 경직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했지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신분이 높든 낮든 교육받았든 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주장한 대로 살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 이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모습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그들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마라. 그들의 노동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성을 존중하라. 적절한 임금을 주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며 적절한 대우를 하라. 그들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으며 존엄성이 있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자녀에게도 고유한 삶이 있고 고유한 꿈이 있으며 고유한 가치가 있다. 당신의 기대를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라. 당신이 교사라면 학생들을 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각각의 학생은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지닌 인간이다.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라. 당신이 의사라면
환자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보지 마라. 환자도 두려움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존엄성이 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라. 수단과 목적의 구분은 때로 모호하다. 모든 관계에서 어느 정도 수단성은 존재한다. 우리는 식당 주인에게서 음식을 얻고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으며 교사에게서 지식을 배운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오직 수단으로만 대할 때 발생한다. 칸트가 말한 것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식당 주인에게서 음식을 얻되 그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라.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되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라. 교사에게서 지식을 배우되 그들의 헌신을 감사하라. 모든 관계에는 거래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이 공존한다. 거래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적 존중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 이것이 칸트가 강조한 목적의 왕국이다. 모든 사람이 목적으로 대우받는 이상적 공동체다. 현실에서 목적의 왕국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불가피하고 이기심은 당연시된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눈을 마주치고 감사하다고 말하라. 청소 노동자에게 수고하신다고 인사하라. 배달원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꾼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으로 대우받는 경험이 쌓이면 사회 전체가 변한다. 칸트는 이것을 믿었다. 개인의 도덕적 실천이 보편적 윤리로 확산된다고 믿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선의 연쇄가 일어난다. 당신도 그 연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목적으로 대할 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게 된다. 칸트의 정언 명령은 세 가지 형식으로 표현된다. 첫 번째는 보편화 가능성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행동인지 물어보라. 만약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는 붕괴한다. 따라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만약 모든 사람이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 협력이 불가능해지고 공동체가 와해된다. 따라서 약속 위반은 잘못됐다. 두 번째는 인간성 공식이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원칙이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한 핵심이다. 세 번째는 자율성 공식이다. 자신이 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원칙이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라. 이 세 가지는 같은 원칙의 다른 표현이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보편적으로 행동하며 인간을 존중하라. 칸트는 의무론자였다.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했다. 좋은 결과를 낳더라도 동기가 불순하면 도덕적이지 않다고 봤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더라도 단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도덕적 가치가 없다. 의무감에서 한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가혹해 보이지만 일리가 있다. 진정한 도덕성은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익을 바라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덕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무엇을 바라는가? 감사를 바라는가? 보답을 기대하는가? 칭찬을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순수한 도움이 아니다. 거래다. 순수한 도움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상대방의 필요 때문에 돕는 것이지 내 이익을 위해 돕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칸트가 말한 의무다. 현대인들은 칸트를 고리타분하다고 느낀다. 너무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지 않는가? 칸트는 이런 반론을 예상했다. 그는 답한다. 도덕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해서 도덕을 포기해야 하는가? 현실이 이상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다. 이상은 나침반이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도덕적 삶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때로 누군가를 수단으로 대했다면 반성하고 다음에는 더 잘하라. 이것이 도덕적 성장이다.
칸트는 말년의 치매로 고통받았다. 기억을 잃고 판단력을 상실했다. 한때 유럽 최고의 지성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은 비극인가? 칸트의 철학으로 보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이성을 잃어도, 기억을 잃어도, 판단력을 잃어도 인간은 여전히 존엄하다. 치매에 걸린 칸트도 여전히 목적 그 자체였다. 돌봐주는 사람들은 그를 불쌍한 노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여전히 위대한 철학자로 존중했다. 이것이 칸트가 가르친 교훈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지 않다. 그가 누구인가에 있다. 노인이든 어린이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것을 잊지 마라. 당신이 무능력해질 때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때도 당신은 여전히 존엄하다. 칸트의 무덤에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경탄과 외경으로 가득 채운다.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 내면의 도덕성을 동등하게 경이롭게 여긴 것이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우주의 무한함 앞에서 작아진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도덕 법칙을 느낄 때 우리는 위대해진다.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도덕적으로는 거대한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당신도 그렇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먼지 같은 존재다. 하지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당신 안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 법칙이 있다. 당신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을 존엄하게 만든다. 당신의 재산, 지위, 능력이 아니라 당신 안의 도덕성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 칸트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에 양보하라.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손가락으로 지적하지 말고 눈을 마주치고 정중하게 요청하라. 회의에서 후배의 의견을 경청하라. 그들도 당신만큼 가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자녀를 훈육할 때 명령하지 말고 설명하라. 그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경청하라. 그들의 의견도 당신의 의견만큼 중요하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 의무감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하라. 그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다. 친구를 만날 때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라. 이 모든 것이 칸트의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수단화를 거부하는 것은 때로 외로움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면 주변이 텅 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외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거짓 관계에서 벗어난 자유다. 진정한 관계는 양쪽 모두가 목적인 관계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많지 않다. 평생 몇 명 만나면 다행이다. 하지만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낫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칸트 자신도 친구가 많지 않았다. 평생 퀘니스베르크에서 규칙적인 삶을 살며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피상적인 사교를 즐기지 않았다. 진지한 대화와 지적 교류를 중시했다. 이것이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위대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누군가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다. 당신이 거절하면 상대방이 화를 낸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당신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지 않고 질투한다.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즉시 관계를 재평가하라. 대화를 시도하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라. 만약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정리하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당신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라. 당신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다. 이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관계다. 칸트는 행복을 직접적인 도덕의 목표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목적으로 대한다. 상호 존중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관계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스럽다. 반면 수단적 관계는 불안정하다.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관계는 끝난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항상 불안하고 공허하며 외롭다. 칸트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신뢰를 얻고 존중을 받으며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다. 칸트는 이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낙관적인 인간관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인간은 종종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남을 이용한다. 이것을 보면 칸트가 순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칸트는 인간의 약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 안에 악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안에 선의 가능성도 있다고 믿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다.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다. 칸트는 우리에게 선을 선택하라고 촉구한다. 쉽지 않아도 손해를 보더라도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선을 선택하라.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칸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칸트가 가장 필요한 시대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소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화면 속에서 소통하고 알고리즘이 관계를 결정하며 인공지능이 판단을 대신한다. 인간은 점점 더 데이터가 되고 숫자가 되며 자원이 된다. 이런 시대에 칸트는 외친다. 인간은 데이터가 아니다. 인간은 숫자가 아니다. 인간은 자원이 아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당신을 클릭수로 평가하는 알고리즘에 맞서라. 당신을 생산성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에 저항하라. 당신을 스펙으로 판단하는 사회에 도전하라. 당신은 그 이상이다. 당신은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마라. 세상이 당신을 수단으로 대하더라도 당신은 스스로를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의 묘비명은 계속된다.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항상 새롭고 증가하는 감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운다. 도덕 법칙을 깊이 생각할수록 더욱 경이롭다는 뜻이다. 당신도 경험해보라. 당신 안의 도덕 법칙을 깊이 들여다보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의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 이것은 교육으로 주입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다. 어린아이도 공정함을 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를 낸다. 이것은 학습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도덕 감각이 있다. 칸트는 이것을 이성이라고 불렀다. 이성은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당신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따르라. 칸트는 종교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졌다.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맹목적 신앙을 거부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 명령이라도 도덕 법칙에 어긋나면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담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칸트는 확신했다. 진정한 종교는 도덕과 일치한다. 신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을 목적으로 창조했다. 따라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신의 뜻에도 어긋난다.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차별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진정한 종교는 인간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칸트의 신은 사랑의 신이고 정의의 신이며 존중의 신이다. 이런 신은 우리에게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라고 명령한다. 자본주의는 사람을 상품화한다. 노동력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능력은 가격으로 매겨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칸트는 말한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정당화하지는 마라. 노동력을 판다고 해서 인간이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노동자이기 전에 인간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생산하는 것에 있지 않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다. 고용주가 이것을 잊게 하려 한다. 당신을 생산성으로만 평가하고 능력으로만 측정하려 한다. 저항하라. 당신의 인간성을 포기하지 마라. 적절한 휴식을 요구하고 적절한 대우를 주장하며 적절한 존중을 받아라.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권리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칸트의 철학은 개인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각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각자의 존엄성을 주장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칸트의 철학은 공동체적이다. 모든 사람이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지 않다. 이것은 진정한 평등의 기초다. 현대 민주주의도 이 원칙에 기반한다. 모든 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한 표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부자든 가난하든 교육받았든 받지 못했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칸트 철학의 핵심이다. 당신이 투표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한 표는 대통령의 한 표와 동등하다. 당신의 의견은 재벌의 의견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당신은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교육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있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 형성이다. 학생들을 지식을 습득하는 기계로 대하지 말고 판단하는 인간으로 대하라. 암기를 강요하지 말고 사고를 가르쳐라. 순종을 훈련하지 말고 자율성을 키워라. 현대 교육은 이것과 거리가 멀다. 학생들은 시험 점수로 평가되고 등수로 서열화된다. 창의성은 억압되고 수능성은 장려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할 기회가 없다. 오직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대학 입시를 위한 수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다. 칸트는 반대한다. 학생들은 목적이다. 그들 자신의 행복과 성장이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 입시 성적이나 국가 경쟁력이 아니라 인간 형성이 교육의 목적이다. 의료 현장에서도 수단화는 일어난다. 의사가 환자를 질병 케이스로만 본다. 그 사람의 인생, 가족, 두려움은 관심받기다. 진단하고 처방하고 다음 환자를 부른다. 효율적이지만 비인간적이다. 환자는 번호가 되고 차트가 되며 통계가 된다. 칸트는 말한다. 환자도 목적이다.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라. 설명하라. 경청하라. 이것이 진정한 치료다.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돌보는 것이다. 좋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지만 위대한 의사는 사람을 치료한다.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의사가 위대한 의사다. 같은 원칙이 모든 전문직에 적용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수임료를 내는 고객으로만 보지 말라. 교사는 학생을 성적을 올리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 모든 전문가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칸트의 윤리는 엄격하지만 유연하다. 절대적 원칙을 제시하지만 기계적 적용을 거부한다. 각 상황에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잘못이다. 하지만 나치가 숨어있는 유대인의 위치를 물을 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칸트는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거부했다.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칸트의 논리를 이해하면 다르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나치를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들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조종하는 것이다. 물론 나치는 유대인을 수단으로 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악이 당신의 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악에는 악으로 맞서지 말고 선으로 맞서라. 이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일관성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자의 판단이다. 원칙을 지키되 맹목적이지 말라. 상황을 고려하되 원칙을 버리지 말라. 현대 기술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고 결정을 대신하며 판단을 내린다. 이것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인가? 칸트라면 어떻게 답했을까?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다. 문제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조한다면 괜찮다.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면 문제다. 인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판단력을 약화시킨다. 자율주행차가 운전의 수고를 덜어준다면 좋다. 하지만 인간이 운전 능력을 완전히 잃는다면 나쁘다. 인공지능 의사가 진단을 돕는다면 좋다. 하지만 인간 의사를 완전히 대체한다면 나쁘다. 핵심은 인간이 주체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도구여야 하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지 기술이 인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을 콘텐츠로 만든다. 당신의 삶은 게시물이 되고 당신의 감정은 이모티콘이 되며 당신의 관계는 팔로워 수가 된다. 모든 것이 소비되고 평가되며 잊혀진다. 이것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가장 노골적인 형태다. 당신은 플랫폼의 수익을 위한 수단이 된다. 당신의 관심, 시간, 데이터가 상품화된다. 당신은 알고리즘에 의해 조종되고 광고주에게 판매되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착취된다. 칸트는 경고한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라. 당신의 가치를 좋아요, 수로 측정하지 마라. 당신의 행복을 팔로워, 수에 의존하지 마라. 현실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화면 속 친구가 아니라 눈앞의 친구를 보라. 가상의 인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추구하라. 소셜미디어는 도구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당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는 평화론도 썼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식민주의는 이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하며 문화를 파괴한다. 이것은 국가를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현대에도 이런 일은 계속된다. 경제 제재로 압박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굴복시키며 문화적 제국주의로 동화시킨다. 칸트는 영구 평화를 꿈꿨다. 모든 국가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세계를 상상했다. 이것은 유토피아처럼 들리지만 추구할 가치가 있다. 국제연합도 이 이상을 실현하려는 시도다.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 완벽하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전쟁은 상대국을 수단으로 대하는 극단적 형태다. 평화는 상대국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환경 문제에서도 칸트의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는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해왔다. 숲을 베어내고 광물을 캐내며 동물을 사육한다. 자연의 고유한 가치는 무시한다. 하지만 칸트의 논리를 확장하면 자연도 어느 정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적어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미래 세대도 인간이고 그들도 목적 그 자체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 그들의 삶의 조건을 빼앗는 것이다. 그들을 우리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성은 윤리적 의무다. 우리는 지구를 빌려 쓰는 것이지 소유한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다.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원칙은 환경 윤리에도 적용된다. 모든 존재를 가능한 한 목적으로 대하라.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동물도, 미래 세대도 존중하라. 칸트의 유산은 현대 인권 사상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칸트의 원칙을 구현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것은 칸트가 주장한 것과 똑같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어떤 조건도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 원칙이 노예제를 폐지하고 여성 참정권을 쟁취하며 인종차별을 철폐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세계 곳곳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얻고 있다. 칸트의 꿈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당신도 이 과정의 일부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때 인권의 역사에 기여하는 것이다. 당신이 차별에 저항할 때 칸트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정의를 추구할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한다. 사페레 아우데, 감히 알려고 하라.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 남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이것이 계몽이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포기한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권위자를 따르며 다수의 의견에 편승한다. 이것은 편하다. 하지만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칸트는 말한다. 귀찮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라. 어렵더라도 스스로 판단하라.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당신에게도 판단할 능력이 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권위자가 아니어도, 학자가 아니어도 당신은 판단할 수 있다. 당신 안에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사용하라.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칸트가 평생 강조한 단 한 가지,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다. 이것을 기억하라.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려 할 때 거절하라. 당신 자신을 학대하고 싶을 때 멈춰라.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 저항하라. 당신은 목적이고 다른 사람도 목적이며 모든 인간이 목적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매일 실패할 것이다. 매일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매일 다시 시도하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칸트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도 실수했고 모순됐으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켰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당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행동씩 세상은 변한다. 당신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